27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설을 이걸 다른 사람 돈으로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네. 그런데 그 건물도 그 막대한 빚도 내 재무제표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된다. 어떠세요?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지 않나요? 그렇죠. 거의 뭐 금융 마술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거대 기술 기업 네타가 루이지애나에 짓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금융기법 그리고 그 회계 처리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. 도대체 메타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구조를 설계했을까요? 회계 규정에 어떤 점을 파고든 걸까요? 또 왜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부외 금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Off Balance Sheet Financing. 부외 금융. 네, 말 그대로 기업이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,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 재무기록 바깥에 두는 방법이에요. 이걸 왜 하려는지부터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. 그렇죠.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. 핵심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당장의 재무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. 특히 신용등급에 민감한 대기업들은 더 그렇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. 메타는 어떻게 37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장부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? 비결은 조인트 벤처, 바로 합작 회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. 메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끌어들인 거죠. 그 투자 관리 회사인 블루 아울 캐피탈과 손을 잡았죠. 근데 제가 보니까 지분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. 메타가 20%만 갖고 블루아울이 관리하는 펀드들이 나머지 80%를 소유하는 구조. 네네. 보통 생각하는 합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. 바로 그 지분율이 핵심입니다. 일단 이 조인트 벤처가 데이터 센터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273억 달러, 그러니까 37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전부 조달했어요. 그러니까 빚을 진 주체가 메타가 아니라 지분 20%짜리 그 합작사가 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럼 메타는 그냥 세입자처럼 그 시설을 빌려 쓰는 거고요? 맞습니다. 메타는 이 시설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2029년부터 최대 20년간 임차해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세입자 신분인 셈이죠. 와, 이게 단순히 장부에서 빚을 숨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겠네요. 당장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수십조 원짜리 부채가 갑자기 장부에 딱 나타나면 시장이 놀랄 테니까요. 그렇죠. 특히 AI처럼 막대한 자본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에서는 그런 재무적 압박이 치명적일 수 있죠. 이런 걸 구조화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. 구조화 금융. 네, 외부 자금은 끌어오면서 재무제표는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서로 좀 상충돼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아주 정교한 금융기법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특정 회계 규정을 아주 교묘하게 통과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이 조인트 벤처가 회계 용어로 변동지분기업, VI라는 특수한 회사로 분류된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. 네,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. 변동지분기업. 네,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지분 구조만 봐서는 누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인지,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손실을 감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회사를 말합니다. 보통은 지분 51% 가진 쪽이 지배한다고 보지만 VI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중 애매한 회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만약 메타가 이 조인트 벤처의 주요 수익자로 판단되면 꼼짝없이 이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요. 그럼 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. 바로 그 주요 수익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 모든 논란의 핵심입니다. 네. 주요 수익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. 첫 번째가 바로 권력 테스트입니다. 권력 테스트라.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. 경제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권력이라니. 이걸 회계감사인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죠? 이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?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법적인 의결권처럼 서류에 명확하게 찍히는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디팩토 권력을 따지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생기는 거죠.
그래서 메타 같은 회사는 이 규정을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. 메타는 당연히 자신들이 그 권력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.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파트너인 블루아울은 금융 전문가 집단이고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세계 최고인 하이퍼스케일러란 말이죠. 그렇죠. 이 사업의 성패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? 돈을 굴리는 기술일까요?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그 기술일까요? 바로 그 지정입니다. 회계 규정도 바로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업의 규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활동이 뭐냐, 그리고 그 활동을 누가 통제하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. 이 부분에서 메타의 주장의 첫 번째 물음표가 찍힙니다. 두 번째 조건인 경제적 이해관계 테스트는 뭐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.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경우의 위험도 메타가 부담하고 결국 그 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도 메타가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하지만 더 결정적인 장치가 바로 임대차 계약과 보증 문제입니다. 이 회계 처리의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여기서 벌어집니다. 네,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교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메타의 임대차 계약 첫 기간이 단 4년이에요. 네. 그 이후에는 4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. 이렇게 계약 기간을 짧게 잡은 이유가 있겠죠. 당연하죠. 회계상으로는 합리적으로 확실한 기간까지만 임대부채로 잡기 때문에 일단 4년짜리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면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할 부채 규모를 수십조 원에서 수조 원 수준으로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잠깐만요.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. 제가 37조 원을 빌려줬는데 메타가 일단 4년만 써볼게 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렇죠. 4년 뒤에 메타가 나가버리면 그 거대한 특수목적 데이터 센터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뿐입니다. 아, 그 보증이요?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제가 친구한테 나 이 전셋집에 딱 2년만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집주인한테는 만약 내 친구가 2년 뒤에 진짜 나가버리면 남은 은행 대출금은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라고 몰래 보증을 서준 거나 마찬가지네요. 와, 완벽한 비유입니다. 그래야 집주인이 안심하고 전세를 내주겠죠? 딱 그겁니다. 메타가 만약 4년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겠다고 보증을 한 겁니다. 이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핌코 같은 거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. 결국 모든 리스크는 메타가 지는 구조네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회계 처리의 모순이 드러난다고요? 네, 논리적으로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만들어집니다.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첫째, 임대부채를 적게 계산하려면 메타는 4년 뒤 계약 갱신이 합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. 네. 갱신이 확실하면 더 긴 기간을 부채로 잡아야 하니까요. 일단 4년만 쓰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부채가 줄어든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둘째, 만약 계약 갱신이 정말로 불확실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잔존가치 보증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높아지겠죠. 그렇죠. 보증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. 풀어법을 놓고 봐야 합니다. 갱신이 불확실할수록 보증을 해줘야 할 가능성은 커진다. 이건 뭐 당연한 논리네요. 여기서 세 번째, 또 다른 회계 규칙이 등장합니다. 회계 규정상 보증의 이행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보증 금액 전체를 부채로 기록해야 합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게 되는데요. 한쪽에선 임대부채를 줄이려고 4년 뒤 계약갱신은 불확실해 라고 주장하고 네. 다른 한쪽에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십조 원의 보증 채무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라고 주장해야만 부채로 안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두 주장이 어떻게 한 회사 보고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?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?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죠. 하지만 회계 규정의 각기 바른 조항을 따로 떼어서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메타의 주장인 셈입니다. 아, 임대차 계약은 임대회계 기준에 따라, 보증은 보증회계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비판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입니다. 와,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. 결국 이 회계 처리가 정당하다고 믿으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군요. 첫째, 데이터 센터 전문가인 메타는 이 사업의 핵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. 네. 둘째,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이 시설을 4년만 쓰고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영화 갈등할 수십조 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. 맞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전부 사실이라고 믿기엔 좀 어렵죠.
그러니 이 구조가 얼마나 공격적인 회계 처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우리는 오늘 기술 대기업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공학을 동원하는지 그 한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. 이 분석을 다룬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인공지능, 인공회계를 만나다. Artificial intelligence meet artificial accounting. 와,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.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에 못지않게 창의적이고 어쩌면 인외적이게까지 한 회계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미겠죠. 이건 단순히 메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기업들이 회계 규정의 회색 지대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사의 재무 상태를 가능한 한 최선으로 포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. 그렇죠.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숨겨진 이런 구조와 가정을 들여다보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맞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깨끗한 재무제표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. AI 인프라 구축에 지금처럼 전례 없는 막대한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면 재무적 외관을 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요? 이건 더 창의적이고 어쩌면 더 공격적인 회계 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기업들의 재무 보고에서 어떤 점들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? 오늘 살펴본 조인트 벤처의 실질적 지배력 문제나 임대 계약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보증 같은 것들이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.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기업들의 발표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?